아, 오늘은 이미 불파스에서 이번 기수에서만 해도 한 두 번 다른 것 같고, 지난 기수에서도 한 두 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네, 한번 이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온 김에, 네, 그냥 여기서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좀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난이도 조절에 살짝 실패해가지고, 좀 제목이 깊이 파헤치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RC20이라는 비트코인 기반의 어떤 토큰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것만 봤어요. 그 이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나 뭐 이런 것들은 앞에 다른 콘텐츠에서도 이미 잘 다루셨기 때문에 얘는 이제 원리만 좀 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알려면 비트코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낼 때 트랜잭션이 어떤 구조로 일어나는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 보려면 기본적으로 토큰을 보낼 때 블록체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앞단부터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직관적인 모델을 이제 먼저 그냥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진성님에게 5만 원을 이제 보내드릴 일이 이제 생겼다고 이제 보는 거죠. 코인은 아니고 그냥 5만 원이라고 그냥 보면 이제 은행 잔액이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50만 원 가난하니까 있고 뭐 진성님은 100만 원이 있고 뭐 이런 상태가 있으면 제가 진성님 계좌번호로 5만 원을 낼 거야. 그러고서 뭐 제 은행 비밀번호 같은 걸 넣겠죠. 그런 걸 넣고 나면 은행에서 그걸 처리해서 이제 제 잔액은 이제 45만 원이 되고 진성님 잔액은 105만 원이 되고 이런 모델로 이제 작동할 거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록체인도 뭔가 어떤 저런 송금과 같은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 이렇게 처리할까? 또 보면 이제 그렇게 동작하는 어떤 블록체인 메인넷들도 있고 사실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설명드린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더리움이 뭐 전 10개가 있고 진성님 100개가 있는데 이제 한 개의 이더리움을 보내려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블록체인 원장에 저렇게 써 있는 거죠. 제 주소에는 얘는 10개의 이더리움이 있어. 진성님 주소에는 100개의 이더리움이 있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트랜잭션을 보내요. 지갑을 이용해서. 그럼 진성님 주소를 넣고 뭐 보내는 금액은 1, 2더 뭐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 가스비 같은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가 있겠죠. 그 수수료를 넣고 나서 지갑 서명을 붙이고 나면 그게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처리가 되고 블록체인 원장에 있는 어떤 저 기록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 주소는 이제 1리더에다가 수수료까지 이제 같이 뺀 이제 8.99 리더가 남을 테고 진성님은 한 개 리더 받았으니까 2 리더가 남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제 모델을 이제 어카운트 모델, 이제 뭐 번역하면 계정 모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어카운트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원래 이제 이더리움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모델은 뭐 UTXO라는 모델인데 이게 갖고 있는 어떤 복잡함이나 단점을 이제 극복해서 만든 이제 개선해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그것보다 이제 이더리움보다 먼저 나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원장의 상태를 보면 제가 이제 9개의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진성님은 이제 100개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아까 뭐 이더리움처럼 그냥 얘는 9개 있어. 이 주소에는 뭐 100개가 있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은 거죠. 그냥 일종의 어떤 덩어리들로 이렇게 그 덩어리들이 이렇게 이 주소 안에 속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주소에는 1비트코인짜리 하나, 3비트짜리 하나, 5비트짜리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가 그냥 있고 진성님 주소에는 뭐 90비트코인짜리 하나, 10개 비트코인짜리 하나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 앞에 보는 어떤 어카운트 모델이랑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보낼 때에도 얘를 뭐 쪼개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주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 덩어리 자체를 이제 통째로 보내야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통째로 보내면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 비트코인만 보내고 싶은데 덩어리를 봤더니 이 자리가 딱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내가 보내고 싶은 금액은 그것과 상관없이 보내고 싶은 금액이 정해질 테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얘가 한번 녹였다가 그걸 다시 조립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3비트코인짜리 이제 덩어리를 하나를 가져다가 그걸 녹여요. 그런 다음에 다시 두 개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2비트코인짜리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이제 0.99짜리 비트코인을 만들고 그럼 남은 이제 0.01 비트코인이 남을 텐데 걔는 이제 수수료가 되고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고 하나 이제 보내고자 하는 2비트코인은 진성님 주소로 보내고 나머지 0.99는 내 거니까 다시 내 주소로 다시 보내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트코인 덩어리를 하나 잡아서 그걸 녹인 다음에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이거 하나가 이제 송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이 이제 트랜잭션 하나인데 얘를 좀 쪼개서 보면 이제 넣는 애가 있죠. 인풋이 있어요. 그리고 인풋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1, 3이 있는데 뭐 4를 보내고 싶어. 그럼 1짜리 하나 하고 3짜리 하나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녹이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보낼 때에는 내가 이 덩어리의 비트코인 덩어리를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갑의 서명 같은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제 녹이고 나서 다시 이제 덩어리로 만든 거, 이걸 이제 아웃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뭐 두 개인 케이스가 좀 일반적이긴 하겠지만, 얘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걸 받는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받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뭐 세팅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소가 적혀 있으면 이 주소의 주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일 거고 아니면 뭐 멀티시그면 이 세 명의 주소들 중에 두 명이 서명해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이 아웃풋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TXO라는 건 이제 Unspent Transaction Output인데 트랜잭션의 아웃풋 중에 안 쓴 것이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 중에 내가 아직 쓰지는 않은 것들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잔액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UTX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건 3비트코인은 이미 써버렸으니까 UTXO에서 빠지게 되고 새로 생긴 아웃풋 중에 이제 0.99 비트코인은 아직 내가 안 썼으니까 다시 내 UTXO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트랜잭션이 어떤 모델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 비트코인은 원래 비트코인을 보내는 게 이제 유일한 기능인데 이 기능을 가지고 좀 확장시킨 게 뭐 비트코인의 오디널스 그리고 뭐 BRC20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BRC20은 사실 비트코인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한 번 더 응용한 버전이라서 그래서 비트코인 오디널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얘가 하고자 하는 건 사토시에 일단 번호를 붙이자. 뭐 이게 이제 오디널스의 컨셉이고 얘가 뭐 어떤 금덩어리라고 보면 금덩어리는 사실 금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쪼개보면 이제 더 쪼개지지 않으면 이제 최소의 단위가 있을 테고 그게 이제 금으로 보면 금 원자일 텐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쪼개지지 않는 단위가 있죠. 그게 이제 사토시라는 단위고 그래서 그 단위가 한 개의 비트코인에는 사토시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죠. 이건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총 발행할 수 있는 최대량은 2,100만 개고 10분마다 하나씩 10분마다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이 이제 새로 생기고 있죠. 그러면 그게 다 생기고 나면 쭉그 이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을 거고 그 비트코인 안에 있는 사토시 각각의 2,100만 개의 각각의 사토시에는 1억 개씩의 사토시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 생긴 해를 이제 뭐 0번이라고 놓고 마지막에 생긴 해를 뭐 이렇게 2,100만 곱하기 1억 번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행된 이제 순서에 맞춰서 그걸 사토시 단위로 일렬로 쭉 세워놓고 첫 번째 건 0번, 그 다음 건 1번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번호 순을 매기겠다고 한 어떤 개념, 이론이 이제 오디널스라는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붙였는데 일련 번호만 붙인 걸만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일련 번호를 붙인 사토시 하나마다 특정한 어떤 숫자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특정한 사토시에 어떤 추가적인 컨텐츠를 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오디널스의 인스크립션이라는 컨셉입니다. 이게 뭐 비트코인 NFT라고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러면 사실 이건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어떤 금을 가지고 번호를 매겨놓은 건 아니니까 얘가 녹였다가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토시가 어떤 사토시 어느 위치로 이렇게 옮겨가는지에 대한 어떤 룰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20개 사토시짜리 하나, 15개짜리 이제 2개 덩어리가 있고 아웃풋으로 또 25개, 7개짜리 이제 2개의 덩어리가 이제 나온다고 보면 이게 이제 넘어가는 순서, 이제 사토시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서 매핑되는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룰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인풋에 들어있는 이제 일련 번호를 뭐 1번부터 20번까지의 사토시가 들어있던 덩어리라고 보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는 51번부터 65번까지 있는 뭐 덩어리라고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이제 두 개의 아웃풋 덩어리하고 이제 수수료 남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매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인풋의 앞에 있던 것들이 아웃풋의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매핑이 되고 그 뒤에 이렇게 남아놓는 이렇게 숫자를 보면 약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토시라는 애는 계속 전송을 하면서 합쳐졌다 다시 녹였다 합쳐졌다 뭐 이런 것들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룰이 있어야 이 사토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토시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토시의 그 순서를 알 수 있어서 계속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 아웃풋을 가지고 또 쓸 때는 지금 있는 번호를 가지고 또 다시 매핑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디널스에서 하는 인스크립션이라는 건 이제 인스크립션은 사실 스크립트를 넣겠다는 뜻이잖아요. 인의 스크립션이니까. 그래서 스크립트를 넣는데 이런 스크립트가 드러나가는 공간은 인풋에 있어요. 인풋에 내가 어떤 종류의 뭐 전자서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종류의 스크립트는 이제 인풋에 있게 되고 이 인풋 안에다가 내가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코드를 넣고 나면 그 코드 안에 있는 뭐 이런 텍스트를 요 두 번째 아웃풋에 나온 가장 앞에 있는 사토시의 요 이제 스크립트 안에 넣은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인풋 안에는 사실 20개의 사토시가 있지만 얘가 실제로 들어가는 위치는 뭐 아웃풋의 첫 번째 있는 컨텐츠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뭐 텍스트도 넣을 수 있을 테고 당연히
이런 스크립트 안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겠죠. 이미지도 당연히 코드화가 가능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면 어떤 1번이라는 사토시 안에는 어떤 특성, 그게 텍스트가 됐던 이미지가 됐던 어떤 속성이나 컨텐츠를 담을 수 있게 되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NFT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오디널스의 이제 인스크립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인스크립션을 할 때 트랜잭션이 2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종류의 이 사토시 안에다가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넣을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트랜잭션이 한 번 있어야 되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아웃풋이 다음번에 인풋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UTXO에다가만 어떤 스크립트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토시 안에 특정한 컨텐츠를 넣으려면 준비하는 트랜잭션 한 번, 그리고 실제로 그 컨텐츠를 붙이는 트랜잭션 한 번, 이 2번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오디널스가 제공되는 지갑들을 가지고 인스크립션을 실행시켜 보면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비트코인이 다른 주소처럼 보이는, 어딘가로 갔다가 다시 내 주소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른 주소로 간 것처럼, 이게 사실은 다른 주소이긴 한데 권한은 계속 나한테 있는 주소긴 해요. 이제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 갔다가 실제로 인스크립션이 완성되면 다시 내 주소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런 2번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2번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게 이 종류의 무슨 NFT처럼 쓸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NFT를 한번 발행할 때만 한번 인스크립션이 이제 실행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볼 BRC20 같은 경우는 이 트랜잭션이 2번씩 발생한다는 게 사실 네트워크의 부하를 좀 더 많이 촉진시키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오디널스 컨셉하고 인스크립션이라는 스킬을 통해서 이미지도 담거나 텍스트도 담거나 뭐 이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텍스트 안에 어떤 토큰 정보를 담아서 토큰을 발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이제 시작된 게 BRC20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인스크립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토큰을 만들어서 실제로 전송을 하게 되는지 그 예시만 그냥 갖고 왔어요. 이 프로토콜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서. 그래서 불파스 토큰을 만들어서 진성님한테 이제 보내보는 그런 예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사토시 하나에다가 나는 불파스라는 토큰을 이제 만들 거야 라는 걸 먼저 알려줘야 되죠. 이게 이더리움으로 치면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행위예요. 얘는 그 토큰이 아직 발행된 건 아니고 이 토큰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디플로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요걸 한번 할 때 인스크립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사토시에다가 이제 실제로 토큰을 발행하는 텍스트를 텍스트는 약간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이것보다 좀 더 프로그래머틱한 거긴 하지만 단순하게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제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을 하고 나면 뭐 나는 이제 불파스라는 토큰을 내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 중에 100개를 이번에 민팅할 거야. 이런 걸 이제 인스크립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스크립션이 되고 나면 이제 100개가 생겼으니까 제 잔액에 불파스 토큰이 이제 100개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을 하겠다고 인스크립션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전송을 이제 누구에게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90개를 불파스 토큰 90개를 전송할 거야. 이런 인스크립션을 해놓고
그게 그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여기선 3번 사토시죠. 3번 사토시를 진성님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잔액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실제 사토시를 넘길 때 이제 잔액이 이제 전 10개로 갔고 진성님은 90개로 올라가는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돼요. 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이제 인스크립션을 한 번 할 때마다 트랜잭션이 2번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진성님이 누군가한테 보낼 때에는 또 인스크립션을 하겠죠. 그래서 그 인스크립션을 할 때 트랜잭션 2번이 발생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사토시를 한번 또 보내야 되니까 보낼 때 트랜잭션이 한번 또 발생하고 그래서 BRC20 토큰을 한 번 전송을 하려면 총 3번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 전송하면 트랜잭션이 한 번 일어날 것 같지만 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3번의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는 이제 모델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부하가 한 번 보낼 때마다 이제 3번씩 발생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뭐 BRC20의 응답 원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요새는 좀 한 1, 2주일 전보다 이렇게 뭐 엄청 핫해지진 않았지만 벌어지는 일들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뭐 월요일에 봤을 때 한 18,000개 정도의 BRC20 토큰의 종류가 그래서 뭐 OD, 페페 뭐 이런 걸 하나 두 개 이렇게 치면 그게 18,00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24,000개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한 6,000개 정도의 새로운 토큰이 BRC20으로 발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어제 봤는데 어제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24,000개에서 거의 뭐 더 늘어나진 않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새로운 BRC20 토큰이 뭐 발행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종류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그 텍스트를 적어 넣은 다음에 그 텍스트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토시에 이렇게 스크립트로만 넣어놓으면 되는 방식이어서 이름 정하고 몇 개 발행할 건지 뭐 이런 것만 정하면 그냥 흔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진입 장벽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고 대신에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대신에 어떤 기능을 넣을 수는 없는 없죠. 그래서 정해진 기능은 아까 설명드린 뭐 디플로이하고 민팅하고 트랜스퍼하고 이게 이제 정해진 기능이 끝이어서 그걸 확장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태여서 뭔가를 더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이러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이게 트랜잭션 비중으로 보면 얘가 계속 이게 어제 제가 다시 본 건데 꾸준히 계속 굉장히 많은 포션 빨간색이 그 BRC20이거든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비트코인 트랜잭션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위에 이제 BRC20의 트랜잭션 수는 엄청 많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수료도 증가하겠죠. 비트코인도 수수료가 많이 책정된 트랜잭션을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옵션 모델이라서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수수료도 많아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래도 처음에 막 그 폭발할 때보다는 많이 좀 잠잠해진 모습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 수수료를 가지고 가는 마이너의 보상도 증가하게 되고 이게 5월 8일 정도에는 얘가 블록이 생성되면서 그 10분마다 하나씩 생기는 블록 리워드하고 수수료를 통해서 갖고 있는 수수료 리워드 2개가 이제 마이너 보상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수수료 리워드가 블록 보상을 이제 넘어가는 뭐 이런 현상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얘는 뭐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 BRC20은 사실 ERC20하고 이름만 비슷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ERC20은
이더리움의 어떤 개선 제안 중에 20번째 제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규격인데 반해서 비트코인 제안 중에 20번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제안이고 이것과 상관없는 그런 제안이고 그냥 ERC20 하면 떠오르는 어떤 토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냥 BRC20이라고 그냥 이름만 붙인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어떤 프로토콜 입장에서 보면 BRC20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뭐 트랜잭션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 레벨에서 이제 모른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인스크립션 할 때 넣는 스크립트인데 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false라는 걸 넣어놓죠. 그리고 만약 if는 이제 만약에 뭐 이런 뜻이니까 얘가 갖고 있는 뜻은 위에 있는 어떤 애가 참인 조건이면 밑에 있는 걸 실행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짓을 넣어놓고 참일 때 실행하라고 해놨으니까 이 코드는 사실 실행되지 않는 코드인 거죠. 그래서 보통 그 마이너들이 트랜잭션을 받아서 이 트랜잭션이 멀쩡한지를 먼저 볼 거잖아요. 멀쩡할지 볼 때 이제 하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해요. 근데 그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아웃풋에 있는 스크립트하고 인풋에 있는 스크립트. 내가 아웃풋에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인풋에 그 조건을 내가 맞췄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인데 그 조건하고 그 조건에 대한 증명이 맞는지를 그냥 스크립트를 쭉 실행시켜요. 쭉 실행시켜서 마지막이 이 조건은 참이 나와 그러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멀쩡한 트랜잭션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들어가 있는 인스크립션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컨텐츠는 사실 수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뭐 헬로 월드가 적혀 있던 아니면 뭐 BRC20의 트랜스퍼가 적혀 있던 이런 것들을 마이너들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BRC20 토큰이 내가 100개를 갖고 있는데 뭐 이중 지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은 이 코인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중 지불하지 않았다는 걸 검증하는 역할을 마이너들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마이너들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 없는 코드들이 그냥 들어있을 뿐이고 그런 걸 검증하는 건 따로 밖에서 무언가의 장치들이 있어야만 동작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BRC20의 뭐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기엔 그렇고, 요걸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보도인가요? 그 튜토리안이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문서인데, 그런 포맷들을 이제 정의해 놓은 여기서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그 펀 익스페리멘탈한 어떤 그 규격이다 뭐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고, 네, 제가 기술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약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네 정도의 어떤 가벼운 실험인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뭐 쓰임새가 만들어지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뭔가가 더 나와야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